그러면 이제 정치학을 공부할 때 이거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은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애를 많이 먹거든요. 이게 서브 분야도 많고, 예를 들면 국제정치, 비교정치 이렇게 서브 분야도 많고, 또 그 안에 이제 각각의 주제들이 또 원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시간 투자하기가 제일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3월 달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정치학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공부해서 심화학습을 하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서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필셋이 있어서 사실상 정치학 공부하기가 필셋 점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을 제외하면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보다 그 1순환 공부하고 3순환 공부하는, 그러니까 가을에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시 이 과목을 복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치학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는 서브 과목들이 요구하는 그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점수를 좀 잘 받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면 힘들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큼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이 복잡한 거를 한경사 합격생은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좀 질문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학 서브 분야가 많은데 이 시간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와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포괄적인 의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제일 첫 단계에서는 그 기출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비교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사상이라든가 방법론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좀 했을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이 많이 적은 애들은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제 서브 분야별로 예를 들면 비교정치, 국제정치, 민주주의, 사상 이런 서브 분야별로 각자 이제 좀 고득점 전략들이 조금 따로 있거든요. 그 각각의 전략에서 혹은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이제 구체적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정치학 서브 분야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은 다른 하위 학문으로 발전할 정도로 좀 영향이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상 같은 경우는 그게 철학에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철학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의 공부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의 경우에도 또 그것만의 또 하위 카테고리로 국가 구조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서브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일단 뭐 사상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빈출되는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뭐 홉스라든가 아니면 로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항상 빈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들이 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뭔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책이 조금 구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다 싶으면요, 그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학자가 쓴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라도 읽어가지고 원문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좀 과정을 이제 겪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철학자가 직접 한 말을 내가 직접 인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짰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야지 제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잘 정리해서 답을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민주주의를 예로 들으면은 그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그 논점이 이제 주로 정치학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민주주의 문제를 보면서 민주주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이라든가 이제 교수님들이 쓰는 기고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읽고 이제 연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보면서 좀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좀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브 분야들도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비교정치나 제도 뭐 이런 거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답안지를 구체화하는 걸로 좀 고득점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는 좀 인상적인 부분은 그 본인 사상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읽어서 그거를 내 걸로 채워하려고 한 거 직접 못 읽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간접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서 그래서 내가 읽었다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 부분이 아마 본인 공부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담아서 이런 게 잘 답안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가리키고 싶은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 과목이 정치학 과목이 좀 어려운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정치학 분량에 대한 압박이 엄청 크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시간은 없고 정리는 안 돼 있고 하면 정말로 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분야가 넓고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리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좀 망망대해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미리 좀 잘 다독다독여야 마지막에 심적으로 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본인의 구체적 전략들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질문은요. 전체 공부에서 이제 정치학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그리고 시간 안배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안배 과정에서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순환, 일순환 같은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정규 코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험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정치학 비중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피셋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예비순환, 일순환 이런 거 이제 꾸준히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셋이라는 시험에 이제 직면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순환 강의는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 후로 이제 피셋 떨어지고서 3순환 강의를 또 못 듣고 어느새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치학의 순환 강의를 들은 지가 거의 1년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좀 정치학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한다는 게 제가 쌓이는 게 있어야지 또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쌓이는 재미를 느끼기 좋은 게 남기할 내용이 좀 정해져 있는 경제학이라든가 행정법 같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행정법을 좀 공부하는 비중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치학 공부는 제가 뭐 순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답안 특강을 듣거나 할 때 어떤 이론이나 제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뉴스를 본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처럼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아 내가 배웠던 이론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배웠던 이론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사례는 뭐 이런 정치적 사건은 이러한 배경이 있겠구나 이론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이라든가 그런 제도라는 게 교과서에 죽어있는 무언가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좀 작용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틀,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그 기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살아있고 구체적인 걸로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관리, 그 정치학의 실제로 순공부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좀 엉덩이 붙여놓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환 강의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게 들은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정치학 이론을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 이론 같은 경우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으며 그게 우리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기회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뉴스를 읽었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정치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저에게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 순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공부했던 입장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현실적인 연결을 본인 전략으로 잘 삼은 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치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잘 연결한 부분이 아마 답안 체화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게 체화되게끔 만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순환 강의는 지금 뭐 저도 이제 순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순환 강의를 좀 반복해가지고 체계적인 논리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잘 정리가 돼야 사실 객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출제하시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데들이 사실은 이론에 대한 이제 충분한 학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건데 그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조금 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체화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가리키고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점을 두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서 마음같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은요. 또 좀 앞에 먼저 했지만 좀 민감한 부분인데 3차 이제 우리가 흔히 면탈이라고 하는데 면접에서 이제 탈락한 뒤에 정치학 공부를 혹시 그러고 나서 바꾼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이제 좀 더 절박해졌을 텐데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치학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23년도에 입학고시 면탈하고 난 이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신희서 선생님께서 좀 그 대치동에 논술 알바를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제가 막 여러 번 해주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너가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말고 이 교수님이 시점을 하실 텐데 교수님이 읽고 싶은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대학동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쓴 답안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논문 읽고 막 정치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서 분명히 제가 피평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읽고 싶어하는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저 평소에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어필을 하는 식의 답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반성을 하고서 그 후로는 답안지를 쓸 때 묻는 내용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참 답안지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험을 2시간을 보잖아요. 2시간을 볼 때 이전에는 제시문을 거의 안 읽고 한 1, 2분 만에 그냥 제시문 후루룩 훑어보고 목차 떠오르자마자 바로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답안지를 다 쓰고 나면 시간이 10분 이상 남을 정도로 이제 답을 빨리 썼었는데, 제시문은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충실하게 읽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전에는 좀 한번 봤으니까 다시 안 봐도 되겠다 싶었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시문을 빨리 읽어서 빨리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답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 지문들을 꼼꼼하게 안 보거나 그래서 좀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자기가 쓰고 싶은 걸로 이제 곡해해가지고 혹은 오독해가지고 답안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발견하는 때도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 대부분은 머리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건 내가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차분하게 문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출제하러 가시거나 이러는데 그분들이 보면 가서 하루 종일 한 문제 가지고 실험해서 만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짧게 한 30초 안에 읽어가지고 난 다 알았으니까 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꼼꼼하게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마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 끝에 아마 좀 배우신 것 같네요. 이것도 조금 민감한 질문이고요. 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정치학 공부에 대한 분량이 많고 부담이 많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치이다 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좀 짧게 하고 싶다는 이런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고요. 그런 또 수험생들의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합격자의 강의를 들어서 대략 이렇게 쓰면 간략하게 글은 만든다든가, 아니면 서브 같은 거를 이제 좀 맹신해가지고 그 서브를 달달달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주된 방법으로 쓰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혹시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을 사용했는지,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사용했다 그러면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했던 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전략을 이제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서브노트를 받아서 이제 활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서브노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합격에 가까운 혹은 합격을 할 정도로 이미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이 자기가 보기 편하게 보려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요약을 한 자료란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은 대부분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서브노트를 활용한 거나 맹신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좀 매년 똑같은 점수를 받고 똑같은 식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진짜 내가 좀 압축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순환이라든가 1순환 과정에서 좀 충실하게 이론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차라리 서브노트를 그 2순환이나 이렇게 좀 붕 뜨는 기간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서브노트를 달달달 외워간다고 해가지고 정치학적인 무슨 베이스가 생긴다거나 틀이 갖춰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좀 서브노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량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량이 갖춰져 있는데 좀 시간 압박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23년 정도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예비순환, 뭐 이제 시작해서 입문하는 단계에서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1순환의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때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없어서 서브를 만들기 시작하면 책처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요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브는 본인이 잘 보기 좋은 책을 전 항상 추천하는데, 보기 좋은 책에다가 다 가져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한 번에 돌려보게 만들고, 한경수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요약하는 게 서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서브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을 만들려면 사실 머릿속에서 이제 필터링도 좀 하고 어떤 이론을 쓸까, 어떤 개념을 쓸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론이라든가 사례들을 어떻게 넣어서 이걸 논리적으로 만들까 하는 선별도 해야 되고 필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일종의 블록화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화라는 게 추상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듣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잘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잘 정리된 거를 답안지에 단순히 옮겨 적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입증해주거나 그 이론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거를 약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준비해두는 게 조금 답안지를 완성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디베르제 법칙이라고 이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대해서 이론이라든가 개념 같은 경우는 심리적 효과라든가 기계적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잘 이제 정리를 당연히 해둬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만 쓰면 이제 답안지가 좀 분량이 빈약하고 뭔가 내가 이론 정리를 했는데도 답안지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 효과를 서술한 다음에 이 기계적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 사례인 똑같은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이, 영국은 상대 다수제라서 양당제가 나오고 독일은 비례대표제라서 다당제가 나오는 그거를 이제 대비시켜주는 방식으로 기계적 효과를 입증을 해주고, 심리적 효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비례대표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야권연대라든가 이런 식의 정당 간 연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심리적 효과라든가 뭐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한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입증해주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론과 사례를 좀 패키지처럼 블록으로 만들어두는 과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블록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합격자분들이 만든 서브노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이런 서브노트를 읽었을 때 블록화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나도 조금 벤치마킹하면 좋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은 게 이제 서브노트의 A인 거지, 본인이 그거를 만드는 과정은 조금 공부량이 부족할 때는 이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답안지 그 서브노트를 참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그 블록화가 됐든 아니면 그거를 필터링하는 데 있어서 순번을 매겨갖고 머릿속에서 이제 그 이론을 정리하든, 아니면 저는 약간 서랍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장이나 서랍 같은 건데 책장 몇 번째 책장이 어디에 가면 무슨 이론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다가 설명할 건지 이렇게 이제 만들든 대부분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잘 뽑아낼 수 있게끔 잘 분류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해서 그게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연습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걸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